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박서정, 한다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월의 한복판입니다. 무더위에 쉽게 지칠 수 있는 요즘인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너무 지쳐서 정작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될 만한 알찬 소식들을 정석껏 준비했는데요. 편안하게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한결 가볍고 또 똑똑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경기 불황과 기업의 경력직 선호, 또 인공지능 도입 등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청년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29세 이하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가 전년보다 47개월 연속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고용행정 통계를 보면 전체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87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 7천 명 늘어났습니다. 3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가입자가 늘어난 것과 달리 29세 이하는 인구 줄어듦과 또 경력직 선호 현상으로 인해 5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건복지를 포함한 서비스업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지만 제조업은 14개월, 건설업은 36개월 연속으로 줄어들면서 불황이 지속됐습니다. 아울러 제조업 내부에서는 반도체와 조선업이 늘고 자동차와 화학제품은 줄어드는 등 업종별 고용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연령층 자진 퇴사자 3명 중 2명은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35세 미만 자진 퇴사자의 66.5%가 근속기간 1년 미만이었으며 20세에서 24세 사이는 이 비중이 80.1%까지 치솟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 이동과 재도전을 돕기 위해 생애 한 차례 자발적 퇴사자 구직급여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나 입사 초기 조기 퇴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기금의 적자 상태와 비구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최소 근속기간 등 지급 요건을 정확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DI가 발표한 8월 경제 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은 조업 일수 증가와 함께 서비스업과 제조업 증가폭이 모두 확대되면서 높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소비 개선 흐름이 지속됐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설비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건설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정세 불안, 높은 물가와 고용 여건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함께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의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또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서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얼굴 인식을 하거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길가에 있는 자동차나 사람들을 구별하는 등 이 정확히 구별하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이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원천 데이터에 정답을 일일이 입력해 주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정교한 AI를 만들기 위해 이미지와 텍스트, 그리고 음성에 정보 표식을 입히는 숨은 조력자, 데이터 라벨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AI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른 데이터 라벨러. 표준직업 분류상 전산자료입력원에 속하는 이들은 국내외 AI 스타트업과 데이터 전문 개발기관, 대기업 데이터팀은 물론 플랫폼을 활용한 재택근무 형태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넘어서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이끄는 디지털 세상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러는 단순히 수치를 입력하는 직업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AI 학습을 위해서 도로 위 개체에 정밀하게 상자를 그려내거나 이 텍스트와 음성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해서 목적에 맞는 라벨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 작업자가 정해진 분량을 정확히 마무리하는 책임감과 한 걸음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손기술 하나가 곧 AI 개발의 지연을 막고 전체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구체적인 업무를 살펴보면 AI를 위한 디지털 튜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 중인데요. 이 세밀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사진 속 사물이나 동식물, 특정 단어의 라벨을 수집하고 입력하면서 컴퓨터와 전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AI의 눈과 귀를 다듬어 줍니다. 초보자도 전문 플랫폼을 통해 쉽게 입문할 수 있어서 유연한 근무를 선호하는 이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모니터링부터 전문 분야 가공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리, 논리력입니다. 그리고 또 침착한 감정 조절 능력의 조화가 꼭 필요한데요.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집중력을 유지하는 내공이 필수적인데 다른 사람과의 복잡한 인간관계보다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적성이 이 일과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감 시한을 엄수하며 침착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인 셈이죠. 고도화되는 인공지능 기술 속에서 이제는 잘 정제된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핵심 자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라벨링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기획하고 품질을 관리하는데 데이터 전문가로 진화하는 사람들, 올바르고 안전한 AI 생태계를 만드는 이들은 오늘도 인공지능 시대를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숨은 엔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우리가 자주 쓰는 스마트폰 얼굴 인식이나 또 자율주행처럼 편리한 기술 뒤에는 이런 데이터 라벨러들의 수고가 있었는데요. 반복되는 작업 속에서도 정확성을 지켜내는 이들의 정성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로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어서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다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또 예상하지 못한 돌봄 공백이 생기곤 하는데요. 학교가 갑자기 쉬거나 아이가 아파 며칠 동안 곁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제는 기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직장인 입장에서 짧은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연차만으로도 매번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을 짧게 끊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연일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 휴교는 물론이고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해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감염병으로 등원이나 등교가 중지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존처럼 긴 기간의 휴직을 결정하지 않아도 필요한 시기에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이 별도의 휴가로 새롭게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1주에서 2주를 사용하면 그 기간만큼 본인에게 주어진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는 형태인데요. 휴직 기간이 짧아졌다고 해서 급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해당 기간에 비례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급 규정도 정비됐습니다. 현재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에서 3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4에서 6개월에는 통상임금의 100%, 월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단기 육아휴직도 자신이 어느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휴직한 기간에 맞춰 급여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 자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남성입니다.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남성 비중은 이제 38.8%까지 오른 상황인데요. 2024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데 이어 이제는 육아휴직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아빠인 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용 여건 개선 등이 이어지면서 육아휴직이 엄마에게만 집중됐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육아휴직 제도는 기간과 급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 역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8월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 시행되면서 이제는 휴직 기간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갑작스런 돌봄이 필요한 순간 직장과 육아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부모들. 이번 단기 육아휴직이 실제 현장에서 부모들의 돌봄 공백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아이의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또 방학처럼 이렇게 짧은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연차를 쓰기가 눈치가 보이거나 또 휴직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소식이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현장에 잘 자리를 잡아 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오늘은 김정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엄격히 규제되면서 이 환경 자체가 하나의 경제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줄이느냐가 관건이 된 건데요.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기업의 환경 경영을 책임지는 전략가, 탄소 배출권 거래 전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일정 양의 탄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또 배출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준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이 기업이 할당량보다 적은 탄소 배출량을 사용했다면 남는 권리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를 할 수 있고요. 팔 수 있고 반대로 할당량보다 더 많이 배출했다면 부족한 만큼의 권리를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죠. 이들은 기업의 공정을 분석해서 탄소 배출량을 예측하고 매년 달라지는 탄소 할당량과 시장의 수요 공급을 계산해서 배출권 매수 혹은 매도 시점을 결정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환이나 공정 개선을 통해서 탄소를 줄일 방안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또 제안하기도 하죠. 환경법규, 정부의 에너지 정책, 그리고 국제기후협약 등 이렇게 외부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요. 환경공학적 이해와 더불어서 정책적 통찰력까지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공학이나 에너지 정책, 그리고 경제, 금융에 대한 복합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탄소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법학적 지식이나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 능력도 갖추면 아주 유용합니다. 온실가스 관리기사나 에너지 관리기사 같은 자격증도 실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비전도 밝습니다. 기후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많은 기업이 탄소 중립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고 탄소 배출권 시장 규모 또한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에는 탄소 배출권 허용량이 단계적으로 감축되고 해외 수출 시 강력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탄소 규제들이 현실화되면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를 자산으로 바꾸며 지속 가능한 내일을 그려가는 전략 전문가, 탄소 배출권 거래 전문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탄소 배출권 전문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단순히 보존의 영역을 넘어서 기업의 실질적인 생존과 또 규제 대응에 직결된 기준이 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복잡한 시장과 또 정책 변화 속에서
이런 전략을 세우는 전문가들의 노력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또 실질적인 탄소 감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일과 일터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인공지능 법인 EU AI 액트를 확정을 지었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기업의 채용과 또 성과 평가, 승진에 쓰이는 AI 시스템을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분야로 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AI가 나를 평가한 기준을 투명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또 최종 결정은 반드시 사람이 검토하도록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최근 국내에서도 AI 면접이나 또 평가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일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서정 아나운서, 기계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직장인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네, 내가 왜 서류에서 탈락을 했는지, 이번 성과 평가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유도 모른 채 결과만 통보받을 때 받는 무력감이 매우 크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AI 알고리즘이 내 노동의 가치를 점수로 재단하지만 어떤 데이터와 기준으로 나를 판단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 정량적인 숫자에 잡히지 않는 직원의 헌신이나 이 정서적 기여까지 기계가 과연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불신도 깊은 상황입니다. 설명 없는 기계적인 평가는 직장인들에게 정서적인 불쾌감과 냉혹함을 느끼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AI의 평가가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원 아나운서, 그런데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또 수많은 지원자들도 있고요. 직원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AI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나요? 네, 기업들은 주관적인 학연이나 지연, 또 평가자의 편견을 배제하고 대규모 인원을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AI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AI 역시 학습된 기존 데이터의 편향성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성별이나 연령에 불리한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커리어와 생계가 달린 결정에 최소한의 투명성과 검증 장치를 두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불투명함을 방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AI가 보조하는 이런 일터 속에서 기술과 인간이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인 기준이 필요할까요? 서정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설명 요구권과 이 재심사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이 직원이나 구직자가 AI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을 때 어떤 알고리즘과 이 요소가 반영되었는지 저희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낄 때는 AI가 아닌 인간 관리자에게 다시 대면으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간 감독의 실질화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AI는 의사결정의 보조수단이어야지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AI의 판단 결과를 최종 검토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세워야 하는데요. 기업은 AI의 평가 가이드라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데이터의 편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사내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리 정교한 인공지능이라도 한 사람의 가능성과 노력을 온전히 숫자로 담아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AI는 평가의 공정성을 돕는 도구일 뿐 일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넘어서는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이 효율성을 받아들이되 또 인간에 대한 배려와 온기를 잃지 않는 투명한 평가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잡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김세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건물을 생각하면 높은 빌딩이나 화려한 외관부터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비싼 자재나 첨단 기술 대신에 흙과 나무,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힘으로 세계적인 건축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건축계 최고 권위상인 프리츠커상까지 받은 건축가, 부르키나파소 출신 건축가 프란시스 케레입니다. 그가 지역의 재료나 기후, 그리고 사람을 건축의 중심에 두는 건축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그가 어린 시절 직접 겪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1965년 프란시스 케레는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 추장의 장남이었던 그는 마을에서 처음으로 학교에 다니게 된 아이였는데요. 하지만 당시 간도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결국 7살 어린 나이에 가족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가 공부했던 교실은 시멘트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빛과 환기가 부족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여 수업을 들어야 했는데요. 어린 시절 겪었던 이 경험은 훗날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독일에서 찾아옵니다. 1985년 20살이 된 케레는 직업훈련 장학금을 받아 독일 베를린으로 건너가 목공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낮에는 지붕과 가구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공부도 계속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독일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그의 관심은 늘 고향 간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1998년 고향에 학교를 짓기 위한 단체를 만들고 직접 모금에 나섰습니다. 그 후 자신이 어린 시절 꿈꿨던 학교를 고향에 직접 짓기 시작합니다. 케레는 건물을 짓기 위해 비싼 자재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대신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을 활용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했던 건 마을 주민들이 직접 건축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마침내 2001년 간도초등학교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학교는 세계적인 건축상인 아가칸 건축상을 받으며 그의 이름은 세계 건축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케레는 부르키나파소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학교나 의료시설, 공공시설을 다양하게 설계했는데요. 그가 건축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원칙은 처음 간도에 학교를 지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고 기후에 맞는 건물을 만들고 그 공간을 사용할 사람들이 건축에 참여하도록 한 겁니다. 2017년에는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참여해온 영국 런던의 서펜타인 파빌리온을 설계했고요. 그리고 2022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건축가로서는 처음으로 이 상을 받은 주인공이 됐는데요. 세계적인 건축가가 된 이후에도 그가 어린 시절 품었던 질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배우고 함께 모이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학교조차 없었던 이 작은 마을의 소년에서 고향에 직접 학교를 지은 건축가로, 그리고 세계 최고 권위의 건축상을 받은 세계적인 건축가로 그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건축가 프란시스 케레의 이야기.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네, 건축가 프란시스 케레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느꼈던 불편함을 따뜻한 공간으로 바꿔낸 그의 건축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편안하게 모여서 살아가는 보금자리가 되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와 또 현실을 짚어보는 데이터로 본 일터, 자미슈 시간입니다. 그동안 줄어드는 듯 했던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가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정 아나운서, 이렇게 10년 넘게 축소가 되고 있던 임금 시장의 불평등 흐름이 다시 뒤집히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고용정보원의 최신 연구 논문에 따르면 2010년 내내 완화되던 국내 시간당 임금 불평등 추세가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 격차가 확대되는 반전을 맞이한 겁니다. 이 구체적인 지표를 함께 살펴보면요.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배율이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까지 줄어들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 보여줘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3.619배로 다시 반등했는데요. 이 연구팀은 이 불평등 심화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상대적인 임금 하락을 지목한 셈입니다. 중위 임금층에 비해서 하위층의 소득이 뒤처지면서 전체적인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럼 10년 동안 차츰 줄어들었던 임금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특히 저임금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불평등이 다시 심화된 배경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네,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둔화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7%씩 올랐던 최저임금이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연평균 3.5% 상승에 그쳤고요. 이 과거 최저임금이 임금 분포의 최하단을 위로 밀려 올려주면서 격차를 줄여주던 완충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인상폭이 줄어들면서 그 동력이 약해진 건데요. 이 둘째는 인구 구조와 일자리 양극화를 꼽았습니다. 이 50대 이상 연령층과 고학력, 장기 근속 근로자의 비중이 늘면서 노동 공급 측면의 격차도 커졌고요. 이 노동 수요 측면에서도 관리자나 전문직 같은 고숙련의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에 기계 조작, 조립 등 중간 숙련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이 노동시장의 허리가 얇아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비중의 확대인데요. 이 2020년 이후 비정규직의 증가폭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이 고용 형태에 따른 처우 격차가 전체 임금 불평등을 넓히는데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 상승률 둔화에 또 인구가 고령화된 점,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까지 굉장히 복합적인 구조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결과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임금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또 어떤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연구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순한 일시적인 정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체질 자체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우선 임금 분포의 가장 아래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은 물론이고요. 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전 및 처우 개선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아울러서 중간 숙련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자리 양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노동시장 정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뽑고 있는데요. 이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확정해서 보고했습니다. 인상률 둔화 속에서도 어렵게 도달한 10,000원대 최저임금이 이 제도가 노동시장 하단의 최소한 안전망 역할을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정책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이렇게 임금 격차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동시장의 체질적인 변화와 또 고령화 속에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임금 조정뿐만이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고용 안정과 또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원 아나운서, 오늘은 또 어떤 데이터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에게 여름 휴가가 모두 똑같은 쉼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올해 학예휴가 실태조사를 보면 학예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평균 휴가 일수는 3.8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기업 규모에 따라 휴가 일수에도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5일 이상 휴가를 실시한다는 응답이 65.5%로 가장 많았지만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3일이라는 응답이 48.5%로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여름 휴가철이지만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에 따라 실제 쉬는 기간에는 차이가 있는 셈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는 이 회사 전체가 날짜를 딱 지정해서 쉬는 방학 같은 개념이 종종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예전처럼 회사 전체가 특정 기간에 일제히 쉬는 것보다는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붙여가지고 이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휴가 시기가 다양해지면서 성수기를 또 피할 수도 있고 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쉬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휴가를 과연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제도상 연차가 있다고 해도 업무 공백이나 동료들의 눈치 때문에 원하는 만큼 쉬지 못한다면 실제 체감은 다를 수 있잖아요. 특히 인력이 적은 사업장일수록 한 명이 빠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지는 업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른 휴가 일수 차이가 나타나면서 이른바 휴가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뿐 아니라 비용 부담도 직장인들의 휴가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올해 1인당 예상 여름 휴가비가 평균 67만 5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보다 15.1% 줄어든 금액인데요. 특히 응답자들은 휴가 비용 가운데 숙박비와 쇼핑비를 가장 먼저 줄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휴가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좀 비용을 줄여서 휴가를 즐기고 싶다 이런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국내 여행을 계획한다는 응답이 61.6%로 가장 많았고 휴가 기간도 5일 이내라는 응답이 82.1%를 차지했습니다. 길고 비싼 휴가보다는 비교적 짧게 또 국내에서 휴식을 즐기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휴가에서도 비싼 물가 부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이 쉬는 기간도 짧아지고 지출까지 줄여야 한다면 이 휴가가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름 휴가의 문화 자체도 점점 달라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7월과 8월에 휴가가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휴가 시기를 분산하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 복지 여행 데이터를 보면 올해 7월과 8월 예약 비중은 전체의 18.8%에 그쳤고 5월과 10월, 또 12월 등으로 여행 수요가 고르게 분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해진 여름 휴가철보다 각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활용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며칠을 한꺼번에 쉬느냐 이 부분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얼마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휴가 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또 실제로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휴가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직장인들의 근무 환경을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규모나 업무 환경에 따라 쉴 수 있는 여건 자체도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균 휴가 일수는 3.8일이지만 하지만 그 평균 안에는 회사 규모와 업무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직장인들의 휴가가 담겨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며칠 주느냐를 넘어 누구나 필요할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일터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업 규모나 물가 부담에 따라서 쉬는 기간과 또 그렇게 쉬는 모습은 저마다 다르겠는데요. 하지만 휴가가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에게 똑같을 것 같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할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일터의 여건이 자리를 잡아서 이런 모든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김정혜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손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폐기류, 플라스틱, 그리고 환경 오염물들. 지금까지 이러한 폐기물들은 재활용하기가 너무나 까다로워서 땅에 묻히거나 태워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당연한 상식을 뛰어넘으며 글로벌 환경 시장에서 독보적인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테라클인데요. 이 테라클의 핵심 기술은 폐기물을 순수한 석유화학 원료 단계로 또 바꾸는 기술입니다. 바로 독보적인 화학적 재활용 기술인데요. 색이 섞였거나 이물질이 묻은 복합 플라스틱, 심지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폐기류와 해양 쓰레기까지 복잡한 전처리 없이 투입해서 고순도의 재생 원료로 완벽하게 부활시키는 기술이죠. 테라클이 업계의 주목을 받는 진짜 이유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해중합 기술에 있습니다. 기존의 화학적 재활용 방식은 높은 열과 복잡한 용매가 필요해서 환경적, 경제적 부담이 컸었는데요. 하지만 테라클은 독보적인 독자 촉매를 활용해서 저온 상압 조건에서도 효율적으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요. 이 혁신을 인정받아서 글로벌 친환경 인증인 ISCC 플러스를 획득하는가 한편 주한 독일 상공회의소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테라클의 행보는 거침없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과의 전략적인 협력은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군부대까지 손을 잡고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의 섬유를 자원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파트너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친환경 캠페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설비 그대로 투입할 수 있는 드롭인 타입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따라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친환경이라는 말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라클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버려지는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다시 완벽한 원료로 되돌려서 순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테라클의 행보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라클 기업사전이었습니다. 그동안 버려질 수밖에 없던 이런 쓰레기들이 테라클의 독보적인 기술을 거쳐서 다시 깨끗한 원료로 돌아오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런 지구의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산업 현장에 잘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한결 깨끗하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혜민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전국의 축제와 맛집, 전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치는 요즘 시원하고 쾌적한 실내에서 감각적인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또 밤에는 감상적인 야외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축제가 있다면 즐겨보시겠어요? 오늘 어디 갈까에서 준비한 추천은 바로 다가오는 8월 20일부터 23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충남 아산 모나밸리에서 펼쳐지는 국제 아트페어입니다. 이 아트페어의 이름은 모나프 2026 모나밸리 국제 아트페어인데요. 이번 모나프 2026은 예술을 통해 사람과 지역, 그리고 세계를 연결한다는 주제로 대규모로 펼쳐집니다.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 세계 9개국을 대표하는 거장들과 독창적인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작가님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특히 한국과 이탈리아의 전시 작품들을 비교 조명하는 특전 기획전부터 또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그리고 초보 컬렉터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라이브 미술품 옥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탁 트인 모나밸리, 이 수변 공연과 어우러진 대형 미디어 아트 작품들은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데요. 낮 동안 미술관에서 여러 축제를 감상하셨다면 밤에는 화려한 야간 조명과 함께 아트 오아시스 나이트가 펼쳐집니다. 이 아트 오아시스 나이트에서는요, 시원한 수제 맥주와 핑거푸드, 그리고 잔잔한 버스킹 라이브부터 재즈 라이브까지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아름다운 야간 조명 속에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잊지 못할 여름밤의 추억을 쌓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간단한 방문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행사는 충남 아산시 모나밸리 일원에서 이뤄지고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하고 오시면 좀 더 편리하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도심 근교에서 이렇게 예술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 흔하지 않아 많은 분들의 방문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8월 20일 아산 모나밸리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 전해드렸습니다. 네, 낮에는 시원한 실내에서 미술품을 감상하고 또 밤에는 야외에서 음악과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무더위 속에서 예술과 휴식을 함께 챙기면서 소중한 분들과 여름날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창시절 학교의 교가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의 교가들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많은 교가의 도입 후에 특정 산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동네 뒷산으로 소풍을 갔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산은 오랫동안 일상과 가깝고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고 등산 역시 우리에게 친숙한 여가 활동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익숙한 산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쓸정에서는 등산 중 발생할 수 있는 조난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난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산림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등산 및 숲길 체험을 즐긴다고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사이에서 주로 나타나던 등산 열풍이 최근에는 젊은 층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이제 등산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즐기는 대표 취미생활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높이가 낮고 생활권에 가까운 산이 대부분인 우리나라는 일부 산을 제외하고는 등산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 가볍게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낮고 등산이 쉬운 산이라도 절대 만만하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지형이 불규칙하고 숲이 우거진 산이라는 지형의 특성상 작은 실수가 조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악사고 중 조난사고의 비중은 실족에 이은 2위로 산악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조난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조난사고는 주로 한 가지 이유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정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로 진입했다가 길을 잃는다거나 늦은 출발로 산속에서 해가 지면서 길을 찾지 못해 조난을 당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밖에도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고 무리하게 산행하다가 탈진하여 예정 시간 안에 하산하지 못하거나 실족으로 인한 부상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산속에 고립되는 것도 조난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난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조난사고 예방법은 산에 오르기 전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등산 전 코스와 날씨를 미리 확인하고 자신의 체력 수준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일찍 출발하여 해가 지기 전에 하산을 완료해야 산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혼자 등산을 하는 것을 자제하고 여러 사람과 동행하는 것도 조난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산의 상황은 예측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나 부상 등으로 인해 산속에서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난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던 길을 일단 멈추고 위치를 확인한 뒤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고 시 근처에 산악 위치 표지판이나 국가 지도번호가 있다면 구조대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는 것도 구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119 신고 후에는 무작정 돌아다니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구조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 방향 파악이 어렵고 급류 위험이 있는 계곡보다는 방향 파악이 쉬운 능선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의 60%가 넘는 부분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을 만큼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뚜렷한 사계절과 어우러져 멋진 자연 경관을 우리에게 선물했는데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멋진 자연이 위험한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등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조난 예방법과 대처법 잘 기억하셔서 안전하게 자연을 만끽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스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친숙하고 또 낮게 느껴지는 산이라도 미리 준비를 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껴집니다. 이렇게 산에 오르실 때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과 또 대처법을 잘 챙기셔서 언제나 안전하고 즐겁게 자연을 만끽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이 최근 고용시장에 새로운 분석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올해 하반기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기는 하지만 채용 규모와 예산을 줄이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뽑는 롱테일 채용이 확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채용 플랫폼이죠. 잡코리아에서 2026년 하반기 채용 동향을 조사를 해본 결과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이 무려 78.7%였습니다. 채용은 특정 시기가 아닌 상시 채용으로 분산이 될 것이라고 밝혀졌는데요. 다만 채용에 사용하는 예산이 축소가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예산으로 상시 채용을 이어가야 하는 만큼 인공지능, AI 기반의 채용 솔루션 활용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점을 염두에 두셔서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는 일상 속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유용한 정보부터 또 변화하는 일터의 풍경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의 노력, 그리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행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해드린 저희 소식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고 또 알차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알찬 이야기들을 안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